자, 지금까지 아까 위탁에 대한 것과 사입 직매입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두 개 차이점이 있다고 그랬죠. 위탁은 유통이 브랜드로부터 물건을 빌려와서 팔고 남은 재고를 돌려준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내가 땅덩어리를 빌려주고 그 땅덩어리에 들어와서 물건을 팔고 수수료를 받고 재고는 브랜드 도로 가져가는 구조. 실제적으로 약간 이런 구조가 돼 있고, 직매입은 뭐다? 사입은 뭐다? 유통이 브랜드로부터 물건을 사와서 판매하는 구조고, 그러한 브랜드는 무슨 브랜드라고 한다? 홀세일 브랜드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외국에 보면 광군절이라고 있죠. 광군절이나 또는 블랙 프라이데이. 거기는 보면 굉장히 11월 말쯤에 하는데 굉장히 장사가 잘 돼요. 막 뭐 90% 세일, 뭐 거의 그냥 떨이에 가져가는 거 뭐 난리가 나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이런 거죠. 그들은 물건이 재고가 자기 거니까 빨리 물건을 떨어버려야 되고, 그래야 자기가 몸이 가볍고 현금을 회수해서 내년에 물건을 사올 수 있어요. 그리고 새로 영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가 가능한 거죠. 자기 물건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한동안 정부에서 우리나라는 왜 그런 게 없지? 우리나라도 블랙 프라이데이 같이처럼 그런 행사를 기획하도록 해. 그러면 고객들도 좋고 장사도 잘 되고 고객도 싸게 가져가고 매출도 많이 올라가고 좋은 거 아니겠어? 하도록 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결과적으로 잘 안 됐어요. 왜 안 됐을까요? 나라에서 유통에다가 얘기했어요. 야, 유통, 너희들도 블랙 프라이데이 해봐.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우리나라 유통은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 유통은 재고가 없어요. 왜? 다 물건을 빌려오고 더 다시 반품하기 때문에 재고는 브랜드 거예요. 그러면 재고가 브랜드 거니까 유통에다 얘기를 해봐야 유통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통이 어떻게 해요? 브랜드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죠. 야, 저기, 야, K 브랜드, 뭐 A 브랜드, 무슨 브랜드야? 지금 우리도 광군절 또는 뭐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행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한 90% 세일하는 물건이 필요한데, 그거 넣어줄래? 브랜드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왜? 야, 나 이거 그렇게 팔면 돈 안 남어. 나는 그렇게 팔 생각이 없어. 내가 알아서 팔 테니까 나한테 그런 거 요구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죠. 유통은 물건이 없어요. 팔 수 있는 물건이 없죠. 그러다 보니 중간에 난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브랜드에다 얘기하죠. 야, 야, 이거 해야 돼. 안 하면 이제 안 하면 안 돼. 해야 되니까 그런 작품 몇 개만 만들어줘. 너 안 하면 너 우리 매장에서 너 우리 브랜드 우리 유통이랑 영업 안 할 거야? 너 불이익 볼래? 브랜드는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그래 너 입장도 있지. 그러면 너랑 너 나와의 관계가 있으니까 내가 생생용으로 물건만 조금 그냥 몇 개만 넣을게. 아주 수량도 조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백화점이나 그런 데서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그런 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가본 물건이 없거나 별로 싸지도 않거나 정작 세일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 매출이 폭발력이 있지 않죠. 왜? 이거는 유통이나 브랜드가 잘못한 게 아니라 외국의 생태계와 우리나라 생태계가 다른 거예요. 다른 구조이기 때문에 그 구조에 맞춰서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는 우리에 맞게 또 다른 형태의 세일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브랜드는 재고를 가져온다. 우리나라 같은 생태계에서는 위탁 구조에서는 브랜드가 재고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재고를 어떻게 할까요? 팔아야죠. 어떻게 팔까요? 브랜드에서는 1년차 재고라고 부르는데 뭐냐면 2023년도에 지금 물건을 팔고 있어요. 하지만 2022년도 재고는 작년에 물건을 팔고 다시 유통으로부터 재고가 반품되어 돌아왔겠죠. 그러면 브랜드의 2022년도 재고가 있는데 그 2022년도 재고를 뭐라고 부르냐면 1년차 재고라고 불러요. 올해 23년도 지금 팔고 있는 제품은 당해년도 제품이라고 부르고 작년 제품, 1년이 지난 제품은 1년차 재고라고 불러요. 그럼 1년차 재고를 어떻게 할까요? 1년차 재고를 어디선가 팔아야죠. 어디서 팔아요? 우리가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 행사 매장이 있어요. 매대가 있죠. 30% 50% 행사는 매대가 있어요. 그런 매대가 바로 1년차 재고를 가지고 파는 거예요. 또 상설점이라고 있어요. 어떤 상설점 있죠? 예를 들면 롯데 아울렛,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신세계 첼시 아울렛, 모다 아울렛, 마리오 아울렛 이런 매장들이 있어요. 이런 매장들이 뭐예요? 다 1년차 재고를 판매하는 상설 매장인 거예요. 자, 여기서 할인해서 고객한테 판매를 하고 다시 여기서 남은 재고는 다시 브랜드로 반품을 하겠죠. 여기도 거의 위탁으로 진행을 하니까. 우리나라는 위탁 구조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재고가 남았어요. 1년차 한다고 1년차에서 할인해서 판다고 해서 재고가 다 판매되는 게 아니에요. 재고가 남아요. 그럼 그 재고는 어떻게 해요? 브랜드에서? 안고 있어요? 팔아야죠. 어떻게 팔을까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2년차 재고라고 부르죠. 다시 말해서 지금 2년차 재고는 뭐예요? 2021년도 재고가 2년차 재고예요. 이건 어디서 팔을까요? 이런 건 2차 상설이 따로 있어요. 간혹 덤핑을 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은 덤핑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거의 그냥 거의 무게로 팔거나 굉장히 싼 값에 정량으로 그냥 일부러 땡처리하는 가격, 땡처리 그게 덤핑인데 요즘은 덤핑은 거의 안 하고 2차 상설이 있어요. 2차 상설은 자신만의 상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대기업들은 많고 2차 상설에서 팔 때는 예를 들면 거의 한 70% 이상 할인율을 하죠. 많은 경우 1, 2, 3 만원, 2만원, 3만원에 파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할인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2년차 재고를 판매하죠. 근데 이렇게 하면 재고가 완판될까요? 아니에요. 패션 재고는 참여하는 게 완판이라는 게 없어요. 다 팔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럼 재고가 또 남죠. 재고가 남으면 어떻게 할까요? 3년차 재고? 운영해요? 아니에요. 대기업들은 3년차 재고는 소각을 해요. 불태워버리죠. 왜? 불태워버린 이유가 뭘까요? 그 제품이 돌아다녀 봐야 더 이상 트렌드도 지나서 값어치도 없고 가격을 더 할인하면 브랜드의 이미지만 깎이고 할인해 봐야 거의 70% 90% 할인해 더 이상 할인할 게 뭐 있겠어요. 그래서 브랜드의 이미지를 깎아먹기 때문에 브랜딩을 잘 하기 위해서 제품을 소각시킨다. 그러면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 이하는 그 물건들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물론 소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그 가지고 있는 그 제품이 가치가 있다? 없어요. 그 제품은 실제적인 가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자산으로서 인정받기 어렵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는데 그러면 각각의 취하는 마진은 대략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해서 상대적인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모든 브랜드나 상황 따라 유통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비교는 하기는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어떻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려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외국의 경우 사입을 하는 경우 고객이 물건을 100원에 사가요. 고객한테 물건을 100원에 팔아요. 그럼 유통은 대략 그 물건을 40원쯤에 사와요. 100원에 팔고 40원쯤에 사간다. 40원쯤에 사와서 100원에 파니까 마진이 얼마다? 대략 60원쯤 마진이 돼요. 60원쯤 마진이 돼요. 그런데 그 물건을 브랜드 제조사에서 얼마에 파느냐? 대략 20원쯤에 팔아요. 그러니까 100원이고 20원. 약 5배수 정도 되는 거죠. 이걸 소매가 지수라고 배수라고 마크업이라고 하는데 자 100원짜리를 20원에 만들고 20원짜리를 40원에 파니까 제조사는 얼마? 대략 20원 정도의 수익을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유통은 40원에 사와서 100원에 팔았는데 안 팔려요. 판매가 안 돼요. 그럼 세일해야죠. 정상으로 못 팔죠. 그럼 당연히 세일을 막 해요. 대략 평균적으로 50 정도에 파는 것 같아요. 보면 우리가 50% 세일 이 정도 물론 30% 세일하는 것도 있고 70% 세일하는 것도 있지만 그럼 50원에 팔면 유통이 물건 얼마에 사왔어요? 40원. 얼마 남는 거예요? 10원 남아요. 10원이 남으면 유통에서는 남아요? 안 남죠. 중간에 각종 비용들이 들어갈 테니까 실제로 50원에 팔면 40원에 사서 50원에 팔면 거의 남는 게 없는 적자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외국의 유통 바이어는 정상으로 잘 팔 수 있는 제품을 많이 사와야 이익이 나지 그렇지 않고 세일만 많이 하게 되면 결국 남는 게 없다. 그래서 외국의 유통 바이어들은 선구안이 좋아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외국의 바이어들은 나이 들은 사람들이 꽤 많아. 왜? 이건 잘 팔리는 제품. 우리 브랜드, 우리 유통에서 어떤 고객들이 많으니까 어떤 제품이 잘 팔려. 이 시기엔 어떤 게 잘 팔려. 어떤 브랜드가 잘 팔려.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노하우가 있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은 경력이 되게 길고 노하우가 풍부하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대략 어느 정도에 파느냐? 우리나라는 고객한테 100원의 물건을 팔면 유통은 그 물건을 대략 65원에 공급받아요. 무슨 말이에요? 패션 브랜드 기준이에요. 패션 브랜드. 대략 35원쯤의 유통 수수료를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대적인 비교에 절대적으로 그렇잖아요.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대략 요 정도 수준에서 서로 비교할 수 있다 정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통은 65원에 물건을 공급받고 35원의 수수료를 마진을 가져가는데 브랜드는 아까 동일하게 20원 정도의 물건을 만든다고 보면 브랜드는 마진이 얼마? 대략 45 정도의 마진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이랑 비교했을 때 외국은 유통이 60이나 가져가고 우리나라는 35만 가져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유통이 적고 외국은 유통이 수수료 많이 가져가네. 아니죠. 그건 달라요. 왜? 재고에 대한 부담이 유통에 있기 때문에 재고가 많으면
마진율이 엄청 떨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자 브랜드가 20에 만들어서 65에 납품하니까 무려 45의 마진을 가져가요. 외국은 20밖에 안 가져가는데 우리나라는 브랜드가 돈을 많이 버네? 아니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왜? 재고가 있으니까. 얘기했잖아요. 재고를 가져와서 팔아야 되는데 1년차 재고가 되면 대략 할인율이 50%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유통이 이거를 30에 가져오니까 유통은 대략 20쯤에 마진을 가져가고 브랜드는 30에 공급했으니까 대략 10쯤에 브랜드는 제조사는 10에 마진을 가져가는데 거기에 비용 있잖아요. 1년에 창고 비용도 있고 작년에 안 팔렸으니까 뭐 다시 리프레시도 해야죠. 뭐 등등의 관리도 해야죠. 비용 생각하면 거의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재고가 그렇다고 다 팔리느냐? 아니에요. 다시 재고가 반품이 돼요. 그럼 2년차 재고가 있는데 2년차 재고는 얼마에 팔아요? 대략 우리가 이런데 상설매장 가면 대략 30% 이하에 팔아요. 그러니까 30원 이하에 팔아요. 할인율이 70% 이상이에요. 자, 그러면 중간에 상설 유통에 마진도 줘야죠. 그러면 20원짜리를 15원에 공급한 거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적자가 났어요. 적자. 그러니까 브랜드에서는 재고가 남는 순간 돈을 벌긴 어렵다. 1년차 재고도 겨우 저기 2분 포인트를 맞출까 말까인데 2년차 재고는 완전 적자를 보는 구조다 보니까 이게 삼각형이 적자라는 뜻이에요. 적자를 보는 구조다 보니까 실제로 재고로서는 돈을 못 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브랜드가 안고 있다. 그러니까 브랜드에서는 장사가 잘 되고 재고가 안 남을 제품을 역시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 실제 소비자가 어떤 제품에 대해서 잘 팔릴지 고민하는 건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브랜드. 여기서는 소비자에 대한 판매에 대한 고민을 해서 잘 바잉해 오는 게 유통.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탁과 사입의 차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위탁 구조고 외국은 사입 구조다. 그러면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너무 후진적이야. 우리나라는 패션 산업 구조가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외국의 사입, 직매입 구조가 맞는 구조고 우리나라의 위탁 구조는 안 좋은 구조자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제 생각에는 그건 서로 유통 구조나 발전 과정이 달랐던 거다. 외국은 사입으로 발전해왔고 사실 패션의 전통과 역사가 깊잖아요. 그리고 세일즈, 유통에 대한 역사가 깊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통에 대한 역사가 깊지 않죠. 우리나라는 껴끼켜봐야 우리나라가 처음에 백화점이 생긴 게 어디예요? 미츠코치 백화점이 지금의 신세계 본점 자리에 일제시대 때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미츠코치 백화점이 미츠코치 경성점이 열렸죠. 그때가 근대화된 유통이 시작인데 물론 옛날에 뭐 시장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외국은 이미 그 백화점이란 구조도 복마르세 백화점 전세계에서 1호 백화점 굉장히 오래전에 그 백화점이 이미 생겼죠. 그런 것처럼 유통의 구조도 역사도 짧기 때문에 지금 같은 역사도 짧기 때문에 외국과 같이 사입, 바잉을 한다는 구조, 홀세일 브랜드가 생기는 구조가 있기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대기업을 중심으로 위탁으로 상품을 공급하는 백화점 뿐만 아니라 대리점, 지금의 대리점들은 거의 다 위탁 구조니까 그런 대리점이 위탁으로 하는 대리점을 중심으로 초반에 발달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르다. 환경이 달랐던 것이지 무엇이 좋다 나쁘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사입 구조, 위탁 구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위탁의 구조다. 외국은 사입의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전 세계에서 우리가 유통이 브랜드로부터 제조사로부터 상품을 공급받는 방식이 사입과 위탁 두 가지만 있냐? 두 가지만 있을까요? 세상에 그렇게 단순하진 않겠죠. 또 다른 구조가 있어요. 뭘까요? 유통이 제조사로부터 상품을 공급받는 방식은 또 다른 방식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SPA라는 방식이에요. 이건 유통의 형태에 있어서 제가 분류를 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거니까. SPA 형태는 뭐냐면 SPA 뭐의 구조예요? 스파. 요즘은 스파라고 많이 하죠. 스파 브랜드. 이 스파가 뭐의 약자인지 혹시 아시나요? 스페셜티 스토어 리테일러 오브 프라이빗 라벨 어페럴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SPA죠. 약자로.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 브랜드의 옷을 내가 만들어서 내가 판다는 뜻이에요. 프라이빗 라벨 어페럴. 내 브랜드로 옷을 만들어 가지고 스토어 리테일러. 내 매장에서 직접 팔 거야 라는 게 스파 구조예요. SPA 구조죠. 자, 그러니까 이 SPA 브랜드는 어떠냐면 유통과 브랜드가 있는데 유통과 브랜드가 한 회사예요. 한 몸이에요. 내 브랜드가 내가 상품을 만들어서
바로 내 유통에서 팔겠어 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이익 구조가 굉장히 좋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비자에게 100이라는 100원으로 상품을 판다고 봤을 때 얼마의 물건을 만들었다? 20원에 만들어왔다. 20원에 만들었다. 그런데 그걸 100원에 팔았으니까 얼마요? 유통 마진이 무려 80. 그 회사의 마진은 80이나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마진을 많이 가진 거죠.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 구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왜 다 이렇게 못해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내가 내 브랜드의 상품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데 심지어 내가 유통까지 운영해야 돼요. 유통과 브랜드의 운영이 동시에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해낸 게 뭐라고요? 자라라는 브랜드예요. 자라라는 브랜드는 장사가 점점 더 잘 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자라의 매출액이 얼마 되는지 혹시 아세요? 작년도 매출액이 45조 정도 돼요. 45조 원. 근데 우리나라 패션계의 매출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패션 산업의 매출액이 45조 원쯤 돼요. 그러니까 자라가 굉장히 크다. 자라가 한동안 주춤하나 싶더니 작년에 다시 또 매출이 신나면서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게 뭐냐면 그 어려움을 해낸 자라기 때문에 매우 이익률이 좋고 좋은 거, 이익률이 좋다. 그리고 그 어려운 걸 해낸 걸 브랜드 만드는 것도 싸게 잘 만들 뿐만 아니라 상품도 잘 만들 뿐만 아니라 유통 전개도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이걸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라란 브랜드가 훌륭하고 이 브랜드 형태 내가 만든 내가 만든 제품을 내 유통에다 팔 거야 라는 형식으로 가져가는 게 바로 스파 브랜드다. 그러니까 유통과 제조사의 관계를 보면 유통이 물건을 빌려오는 구조, 유통이 물건을 유통이 물건을 사오는 구조, 유통이 물건을 빌려오는 구조, 그리고 내가 만들어서 내가 직접 파는 구조, 이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생각해보죠. 이 유통이 이 세 가지 구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위탁 구조라고 얘기했고 외국은 사입 구조라고 했어요. SP 브랜드가 자라가 이런 구조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이게 다 칼같이 나눠져 있냐? 아니에요. 세상에 그렇게 쉽게 나눠져 있진 않아요. 우리나라도 위탁 구조가 중심이긴 하지만 사입이 없냐? 있어요. 사입. 유통이 물건을 사입해 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많은 경우? 나이키 같은 경우가 그렇죠. 나이키 같은 경우에가 매장에서 물건을 사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노스페이스 이런 브랜드도 예전에 대리점들도 백화점은 안 사가지만 노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대리점에서 물건을 사가도록 했어요. 나이키 같은 것도 물건을 사가도록 했어요. 워낙에 좋은 브랜드니까 사가서 팔아도 재고를 잘 유통해서 안 남겼으니까.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노스페이스 같은 데도 물건을 대리점이 위탁으로 공급받아요. 그러니까 전혀 사입이 없진 않다. 그리고 기타 일부 상설 매장이라든가 일부 브랜드는 사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입 중심이긴 하지만 죄송해요. 우리나라는 위탁 중심이긴 하지만 사입을 일부 하기도 한다. 그럼 스파 구조는 있을까요? 있어요. 이게 어떤 구조냐면 우리나라에서 직영점이라고 부르는 매장이에요. 직영점. 직영점이라고 들어봤나요? 예를 들면 빈폴, 삼성의 빈폴이 직영점, 자기가 직접 운영하는 매장이 있어요. 예를 들면 플래그십 샵 같은 거. 이건 중요한 매장이니까 자기가 직접 매장을 운영을 하는 거죠. 이건 뭐예요? 내가 만든 브랜드의 제품을 내 유통에서 판다라는 거예요. 물론 직영점은 몇 개 없어요. 직영점 몇 개 없거니와 또는 플래그십 샵 정도만 운영을 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직영점이 전혀 없는 구조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위탁의 중심이지만 사입과 직영점 같이 에스파 구조가 일부 있긴 하다. 외국은 100% 사입이냐? 아니에요. 외국의 브랜드도 위탁으로 일부 진행하는 것도 있어요. 또는 홀세일 브랜드가 유통에다가 물건을 사입으로 판매하지만 자기 매장을 일부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브랜드도 자기 직영점을 운영하기도 해요. 플래그십점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조그만 브랜드도 마찬가지. 그래서 외국도 사입이 중심이지만 위탁과 스파 구조를 운영을 하기도 한다. 스파 브랜드는 마찬가지죠. 스파 브랜드라고 다 혼자 여기만 자기 매장에서 자기 유통, 자기 매장에서만 파느냐? 아니죠. 사입 같은 경우도 일부 운영을 하기도 하고 위탁도 운영을 한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운영되는 형태다. 유통이 브랜드와의 관계에서 운영되는 성품을 공급받는 방식에서 세 가지 방식이 다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해했겠지만 이게 대부분 마치 뭐와 같냐면 오프라인을 제가 중심으로 계속 얘기를 했어요.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롯데, 현대, 신세계,
그 다음에 스파 브랜드, 뭐, 자라, 그 다음에 외국의 뭐, 갤러리 아파이트 백화점, 뭐, 이런 뿌레기탕 백화점, 이런 것들. 그러면 문제는, 오프라인은 그런데, 온라인은 어떠냐? 온라인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 온라인도 비슷해요. 세상이 굉장히 다른 건 없어요. 온라인도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볼까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쿠팡이 있어요, 쿠팡. 자, 그리고 우리가 소셜로 시작했던 옛날에 위메프가 있어요. 지금은 팔렸죠. 다른 회사로 위메프가 있어요. 자, 쿠팡은 상품 공급을 위탁 구조로 받을까요? 사입 구조로 받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다시 다른 문제. 위메프는 상품을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상품을 위탁으로 공급받을까요? 사입으로 공급받을까요? 아시겠어요? 자, 우리나라 쿠팡은 물건을 바잉해 와요. 사입해요. 우리나라 쿠팡은 아까처럼 모든 건 아니지만 쿠팡은 대부분을 물건을 사입해 와요. 브랜드로부터 물건을 직접 사와요. 사와서 어디다 놔요? 쿠팡 물류센터에 넣잖아요. 그러니까 쿠팡 물류센터 크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로켓 배송하잖아요. 왜? 내 물건이니까. 바로 물건을 바로바로 쏴줄 수 있는 거예요. 내 물건이니까. 그래서 쿠팡은 물건을 사왔어요. 그래서 쿠팡은 판매하고 남은 재고는 누구 거예요? 자기 거예요. 지 거예요. 그래서 쿠팡은 빨리빨리 물건을 팔 수 있고 판매할 수 있고 할인도 막 하고. 왜? 내 물건이니까. 가격도 굉장히 싸게. 쿠팡은 자동적으로 온라인상에서 전산상에서 검색하다가 동일한 상품이 자기보다 물건이 가격이 더 낮으면 자동적으로 가격을 낮춰요. 더. 왜? 내 물건이잖아요. 내 물건이니까 가격을 더 낮춰서 판매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쿠팡은 물건을 사입해와요. 위메프는 물건을 위탁으로 받는 구조예요. 무슨 말이에요? 위탁으로 받는 구조 어떤 구조인지 얘기했죠. 무슨 말이냐면 UF를 비롯한 11번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다 모든 오픈마켓 쿠팡 말고 나머지의 대부분의 많은 플랫폼들은 대부분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의 뭐 자사몰도 있고 폐쇄몰도 있고 뭐 등등 아니죠. 다시 폐쇄몰도 있고 오픈마켓도 있고 뭐 소셜도 있고 굉장히 많은 이름이 있지만 형태는 결국 보면 위탁으로 물건을 공급받는 구조예요. 무슨 말이냐면 플랫폼이 있어요. 우리가 위메프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야, 너 물건을 여기서 거래해. 여기다가 상품을 놓고서 거래해. 그래서 소비자를 만나도록 해. 그리고 물건은 재고는 가져가. 그리고 나한테 뭐를 내? 나한테 수수료를 내도록 해. 마진을 내도록 해. 소비자가 물건을 사도록 해. 나를 이 장소에 뭘로 가는 거예요? 플랫폼이라고 불리는 이 공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해. 아까 많이 본 구조죠. 뭐였어요? 아까 백화점이 롯데현대 신세계가 내 땅덩어리를 빌려주고 거기에 내 땅덩어리를 둘 테니 부동산 임대업처럼 그 자리에 와서 뭐 영업하고 나가고 나한테 매출의 일정 부분 수수료를 주고 가도록 해 라는 구조죠. 뭐예요? 내가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을 테니까 사람들을 많이 모을 테니 여기 들어와서 상품을 올려놓고 거래가 일어나도록 해. 그리고 나한텐 마진만 주도록 해. 나는 여기서 거래 수수료만 받아갈게 라는 게 위메프의 구조예요. 위메프뿐만 아니라 뭐 티몬도 마찬가지고 11번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플랫폼이 다 이런 위탁의 구조죠. 그러면 쿠팡의 바이어들, 쿠팡의 MD들은 중요한 역량이, 쿠팡의 온라인 MD들은 중요한 역량이 뭐예요? 물건을 잘 사오는 거예요. 잘 팔릴 제품을 물건을 사오는 거예요. 물건을 잘못 사면 어떻게 돼요? 재고가 왕창 나와서 쿠팡이 손해가 나는 거죠. 재고를 떠안아야 되니까. 하지만 위메프는 너 여기서 거래하도록 하니까 뭐예요? 좋은 상품과 브랜드를 발굴해서 내 플랫폼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게 기타 오픈마켓을 비롯한 많은 플랫폼의 그 MD들의 온라인 MD들의 역량인 거예요. 그러니까 쿠팡과 이 위탁 플랫폼인 것과 사입을 하는 플랫폼의 역량이 다르고 아까 같이 역량이 다르고 형태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쿠팡처럼 사입을 해오는 패션 플랫폼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네이버 이런 것도 아니죠. 네이버 이런 것도 결국은 다 여기서 거래만 이루어지고 수수료만 띄는 구조니까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알고 있는 OK몰이라고 혹시 아세요? OK몰? 사실 옛날에는 이게 OK 아웃도어몰이었어요. OK 아웃도어몰. 근데 이제는
아웃도어만 하는 거 제가 확장했죠. 이 OK몰은 패션을 가지고 물건을 바잉해 와요. 여기 명품도 바잉해요. 명품도 있어요. 그래서 바잉해 가지고 물건을 파는 거죠. 굉장히 실적 좋고 흑자도 많이 나요. 그런데 또 다른,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 보니까 거의 바잉하는 건 대표적인 OK몰 정도. 그리고 크게 보면 온라인 플랫폼에서 중요하게 사입을 하는 구종은 쿠팡이 있고 또 다른 플랫폼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바잉을 해오는 또 다른 플랫폼. 패션 말고 비패션인 유명한데, 굉장히 유명한데 마켓컬리가 있죠. 마켓컬리가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입을 하는 플랫폼은 거의 없어요. 몇 개 없어요. 다시 말해서 쿠팡, 컬리, OK몰. 또 사실 몇 개 더 있어요. 예를 들면 요즘 명품 플랫폼이 몇 개 있죠. 그 중에 몇 개가 그렇게 사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입은 실제로 많이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별로 없어요. 다 위탁의 구조다. 그냥 이름은 다르고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그냥 형태는 조금씩 달라요. 뭐 폐쇄몰, 이거는 여기는 우리 회사 임직원만 이용할 수 있어 폐쇄몰, 또는 11번가, 당근마켓 다 비슷하지만 결국 본질은 뭐예요? 내 거래할 공간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수수료만 가져가는. 다시 말해서 마치 물건을 빌려서 팔고 재고를 반품하는 이런 위탁 구조. 이런 형태가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그러면 한동안 위메프와 쿠팡이면 쿠팡이 옛날에 보면 위메프의 매출이 가다가 쿠팡이 매출이 비슷하게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뛰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때 사람들이 쿠팡이 매출 뛰니까 갑자기 쿠팡이 장사 갑자기 잘 되나 보다? 아니에요. 쿠팡은 판매된 제품이 곧 거래 금액이 매출액이에요. 내가 거래한 금액이 매출액이 왜? 다 내 제품이니까. 하지만 위메프는 거래 금액과 매출액이 달라요. 거래 금액은 커요. 근데 거래 금액은 실제로 거래된 금액이지 내 매출이 아니에요. 왜요? 스쳐 지나갔으니까. 여기서의 위메프의 매출액은 내 거래 수수료, 내 마진의 거래 수수료가 내 매출이에요. 쿠팡도 처음에는 거래 수수료가 내 매출인 구조였어요. 위탁 구조였다가 사입으로 바뀌면서 이제는 모든 거래 금액이 내 매출액이 되니까 뛴 거죠. 결과적으로 리스크는 있죠. 재고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간 거예요. 베팅을 한 거죠. 그리고 지금 거래 매출, 쿠팡은 매출액이 비교할 수 없이 엄청 큰 플랫폼이 되었죠. 자, 이렇게 두 가지 구조로 나눌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위탁과 사입, 온라인 플랫폼도 기본적인 본질적인 거래 형태는 비슷한데 SPN 없냐? 있겠죠. 스파 구조 없을 리가 없죠.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어떤 형태일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 혹시 코오롱몰이라고 들어봤어요? 코오롱몰. 코오롱몰은 뭐예요? 코오롱에서 운영하는 패션 플랫폼이에요. 이 코오롱몰에는 어떤 브랜드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대부분 코오롱 브랜드가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자신의 유통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신의 브랜드를 판매하는 거죠. 이익이 크겠죠. 그러니까 내 유통에서 내 제품을 파는 게 뭐예요? 이런 자사몰 같은 거. 대부분의 자사몰. 자신의 플랫폼에서 LF몰에서 LF 제품을 파는 것처럼. 그리고 삼성에서도 SSF라고 부르죠. SF 삼성몰에서도 삼성 제품을 팔아요. 그게 뭐예요? 이런 구조죠. 자, 이렇게 내 제품을 파는 몰로 이렇게 대략의 세 가지 구조. 다시 말해서 오프라인과 비슷한 구조로 온라인도 본질적인 구조형 거래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역시 온라인에서도 이 세 개가 칼같이 나눠지느냐? 아니에요. 안 나눠져요. 어떻게? 코롱몰에서는 코롱 제품만 팔겠어요? 아니죠. 다른 브랜드 유명한 제품을 갖다 팔 수 있잖아요. 어떻게? 위탁으로 갖다 팔 수도 있죠. 또는 해외 브랜드를 갖다가 사입해가지고 바잉해서 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사몰이라고 하더라도 위탁과 사입의 브랜드, 형태를 갖춘 브랜드 같은 제품도 있다. 위탁이면 다 그러냐? 아니에요. 위메프라든가 또는 티몬이라든가 11번가라든가 다 뭘 만들어요? PB 상품을 만들겠죠. 왜? 프라이빗 제품. 내 브랜드를 만들어요. 왜? 그건 뭐예요? 결국 프라이빗 제품. 내 제품이 뭐예요? 내 플랫폼에서 내 브랜드를 만들어서 팔아야지. 이건 뭐예요? 이런 SPA 구조랑 같은 거죠. 위탁에도 결국 위메프나 이런 11번가도 위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SPA 구조의 형태의 상품이 있다. 또 사입해오는 상품도 분명히 있어요. 사와서 파는 것도 있다. 쿠팡은 다 사입만 하냐? 아니에요. 걔들도 PB 브랜드 만들어요. 이런 것처럼. 이런 형태. 그리고 또 뭘 만들어? 또 뭐래요? 위탁으로 제품을 빌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플랫폼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형태가 중심이냐, 어떤 형태가 메인을 이루느냐의 문제지 다 세 가지 형태를 이루고 가지고 있다. 자, 지금까지 긴 얘기를 했는데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보면 유통산업에 있어서 패션 산업에 있어서 뭐 길게 보면 그 유통과 전체적인 산업이 다 마찬가지지만 리테일 산업이 마찬가지지만 유통이 제조사로부터 상품을 공급받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다. 위탁, 빌려오는 방식과 사입, 직접 사와서 파는 방식 또는 내가 직접 만들어서 파는 방식. 우리나라는 주로 위탁의 구조고 해외는 사입의 구조다. 자라 같은 경우는 SP 브랜드는 이런 구조인데 이 구조는 다 구성의 문제지 어느 한쪽만 전적으로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대략 우리나라 위탁이고 해외는 사입의 구조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건 오프라인도 비슷하지만 오프라인도 그렇지만 온라인도 거의 유사한 거래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패션 산업뿐만 아니라 유통 구조에 있어서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본질을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머천다이저에서 얘기를 할 때 내가 상품을 기획한다면 브랜드 유통이라면 내가 어떠한 유통 형태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가 또는 내가 어떠한 유통 형태로 브랜드를 운영할 것인가에 따라서 상품을 기획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브랜드는 어떻게 해요? 사입 방식은 어때요? 내가 상품을 만들어서 유통 바이어에게 어필해서 그들이 물건을 사갈 수 있도록 하는 구조. 나는 재고는 심플하지만 마진은 조금 적을 수 있는. 그리고 재고 부담이 없고 그리고 시즌 기획이 아니라 한 번에 기획을 해서 한 번에 팔아버리고 오다 받은 양만큼 생산해서 납품하는 구조. 그거에 맞게 브랜드를 짜야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위탁 구조 중심이라면 내가 재고를 안고 판매를 내가 그 중간까지 껴가지고 통해서 그 유통에 들어가서 판매할 생각도 해야, 판매에 대한 노하우도 길러야 하고 그리고 그 재고에 대해서 부담도 내가 있으니 재고에 대한 소진할 유통도 있어야 되고 내가 그거에 대한 재고를 소진하는 노하우도 있어야 하죠. SPA 브랜드라면 내가 브랜드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유통에 대한 노하우도 있고 유통을 전개해서 상품을 팔고 유통에 대한 또 다른 분야, 리테일이란 또 다른 인더스트리에 대한 이해가 매우 깊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역량을 가져야 하는지는 그리고 내가 브랜드라면 지금 브랜드를 말씀드렸지만 유통에 있어서도 또 다른 역량, 내가 사입을 해온다면 성구한, 내가 유통에 빌려온다면 내가 내 검증된 브랜드를 가져서 내 땅덩어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기초적인 역량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각각의 필요한 역량들이 매우 다르다. 그러니까 이러한 산업의 구조를 아는 것이 기본적으로 가장 패션 산업에 들어가기 위한 기초예요. 이거를 알고 있어야 내가 회사에 가건 영업을 하건 뭘 하건 다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사실 이 구조를 제가 오늘 주제로 잡은 이유는 학교에선 크게 디테일하게 알려주지 않아요. 알려주더라도 세부적이거나 또는 좀 실제적인 내용들을 좀 알려주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좀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면 또는 실제로 패션업에 진출하면 그거에 대한 이해를 새로 해야 되거나 모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내용을 좀 잘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이후에는 다시 저거에 대한 얘기 뭐냐면 MD들, 머천다이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MD들이 있는지를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또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